안녕하세요.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유튜브 강사 권순길입니다. 저는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교직을 맡은 경험도 전혀 없고 국어 문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한국어 문법을 잘 몰라도 오랫동안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한국어 원어민입니다. 그러나 파스에서 저를 인도네시아 우기암 대학의 부단장으로 파견한 2008년도 조그만 에피소드가 씨앗이 되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모음과 자음을 설명할 때 언어적 문제로 어려워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다가 2016년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꾸준히 해외 파견을 통해서 실력을 닦고 연마하여 이러한 좋은 기회가 생겨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 열정으로 보충하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전통적인 교수 기법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만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글자보다 먼저 있었죠? 또 말이 문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문법을 문법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말 또는 글 속에 녹아있는 문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익숙해진다면 좋지 않을까요? 글자도 없고 문법도 없었던 때로 돌아가면 말하고 듣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가 없어도 소통하고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가능하다면 짧은 문장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듣기 연습을 위해서 정확하게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닫혀있는 언어입니다. 자, 다시 칠판에다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언어다. 무슨 언어냐? 닫혀있는 언어다. 어디에 닫혀 있느냐? 주어와 동사, 형용사 사이에 이와 같이 닫혀 있습니다. 즉, 이 속에 클로즈된 상태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어를 길게 얘기하고 전문 서적을 읽더라도 이러한 이 안에 닫혀있는 많은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는 닫혀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닫혀있는 이 안 속에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열려있는 언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어는 조사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닫혀있는 언어를 빼고 닫혀있다는 것을 빼고 여기다가 조사의 언어다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이와 같이 한국어는 언어다. 요 는이 제가 말씀드리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라는 명사가 는이라는 조사를 만나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사라는 것은 풀어서 쓰면은 도와 주는 품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론 무엇을 도와주느냐가 의문이 생기겠죠. 무엇을 도와줍니까? 너는 조사는 한국어라는 명사를 도와줘서 이 문장에서 주어, 즉 영어로 subject의 역할을 해주게 만들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에서 조사는 문장을 성립되도록 하고 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어인 영어에는 이것도 조사입니다. 영어에는 조사가 없다. 한국어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치사 언어라고도 합니다. 전치사는 영어로 프리포지션입니다. 플러스 포지션. 앞에 놓이는 품사입니다. 무엇 앞에 놓이냐고 하면은 명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조사는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조사가 나와서 명사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조사는 한국어로 도와주는 품사라고 하고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은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포스트와 프리는 반대말로 요거는 앞이라는 얘기고 포스트는 뒤라고 해서 한국어의 조사를 다른 말로 후치사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전치사와 아주 대비되는 용어이죠. 그래서 명사와 조사는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따로 독립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강의는 다음 품사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에는 어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미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사와 형용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어미가 나온다. 어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무엇일까요? 어미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로
말씀 어자에다가 플러스 꼬리 밑자를 쓰는 겁니다. 단어의 끝에 꼬리가 달려있는, 동물의 끝에 꼬리가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뒤에는 어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다라고 이렇게 쓰죠. 먹다는 누구나 다 합니다. 비빔밥을 먹다, 라면을 먹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먹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요때 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어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 있는 이 말의 꼬리, 어미는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 변한다. 다른 쉽게 얘기하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먹다. 여기서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는 거는 오직 뭐만 변하냐고 하면은 이 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자 보세요. 다가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먹어라 이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먹다라는 동사 하나를 알아도 벌써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먹어라, 먹으면, 먹어서, 먹으니, 먹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의 활용,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미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어미라는 내용을 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은 부사어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제가 쓰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들어보도록 해보시죠. 자, 한국어는 부사가 발달한 언어다. 그러면은 이 부사가 무슨 뜻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 주십니다. 이 부사는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요 부자는 도와주다. 소위 얘기하면은 helping word입니다.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그럼 무엇을 도와주느냐? 어떤 때는 문장 전체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부사 자체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형용사를 도와주기도 해서 여러 가지의 품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부사가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부사를 자유스럽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수다도 떨고 재미있는 언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는 어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0분 정도는 매일 해야 하는 이러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만 잘 이해하고 익숙해지면은 한국어는 아주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특히 어수는 어느 언어나 다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어순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순도 다음에 자세한 그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중에서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한국어의 단어와 품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어와 품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혼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저기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면이란 단어를 갖고 라면 얘기하면은 소리는 라면으로 들리지만은 그 내용은 소위 얘기해서 끓여 먹는 누들, 한국에서 만든 맛있는 국수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어는 더 이상 쪼개면은 소리밖에 안 나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라면이라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와 면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단어라고 얘기하고 이 단어에는 품사가 있는데 그 품사는 한국어에는 9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즉 9가지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관형사, 감탄사, 조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품사도 이제 콘텐츠가 시작되면은 자세하게 품사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룹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실과 반을처럼 조사가 따라옵니다. 이때 조사를 이렇게 칼라로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뭘로? 라운드 브래킷, 둥근 괄호로 이와 같이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묶다 보면 명사가 무엇이고 조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조사에 따라서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조사가 이 명사의 역할, 롤, 펑션, 기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명사가 나오면 조사는 묶어준다. 이것도 넘어갔네. 이 묶어준다는 얘기는 영어로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묶어준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묶어준 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 플러스 여기다가 별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명사 플러스 조사는 이와 같이 묶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미를 그룹핑하기입니다. 자, 어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사와 형용사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동사, 형용사 뒤에는 어미가 나옵니다. 말에 꼬리가 붙는 거죠. 여기 다나, 이다나, 하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이거 보십시오. 먹고 있으니 이때 먹고가 동사의 어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묶어줍니다. 여기서 이 먹이라는 것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 어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뜻이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어미, 그 어간 뒤에 있는 이 어미는 자유자재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묶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묶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일 때는 어미는 이런 앵글로 묶어줍니다. 뒤에 그 다음에 이건 저렇게 동사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겠습니다. 조금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세 번째는 형용사에도 어미가 나오는데 이때 어미는 이와 같이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올 때 어떤 것이 동사고 어떤 것이 형용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 나는 간다. 이때는 나는 가다입니다. 그런데 요 다가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합니다. 이와 같이 묶어주면은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날씨가 춥다 이렇게 됩니다. 춥다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물론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데는 조금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조금 접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가로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 이 절로 돼 있는 것은 이러한 가로로 묶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명사 플러스 조사는 라운드 브래킷, 동사의 어미는 앵글 브래킷으로, 형용사 플러스 어미는 트위스트 브래킷으로, 같은 절은 이런 형태로 가로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의 형식, 문형입니다. 문형은 문장의 형태를 줄여서 문해서 문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문형이 있습니다. 영어는 오형식이 있다고 그러죠. 영어를 배운 사람 치고 오형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국어의 문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문형만을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문형은 SC, 주어 보호입니다. 이 보호도 명사로 되어 있는 보호가 있고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까 소개드렸던 9가지의 품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장에서 문형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V입니다. 나는 간다. 끝납니다. 내가 가는 거로. 나는 잔다. 이와 같이 SV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SCV입니다. 나는 군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때 나는은 주어고 군인이 보호라고 하고 되었다가 동사입니다. SCV. 자, 그리고 네 번째는 SOV의 문형이 있습니다. 쉽게 예문을 들겠습니다. 나는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케이. 나는 이게 는이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대명사와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합쳐져 있을 때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너와 늘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사랑한다? 이게 동사입니다. 영어로 I love you. 독일어로 Ich liebe dich. 이와 같이 다 SOV인데 다른 언어들은 또 SVO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만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SOOV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때 O를 필수적 부사라고 해서 SOV로만 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필수 부사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냥 목적으로 저는 간주를 해서 SOOV로 저기 합니다. 또 하나는 SOCV입니다. 요거는 O가 C가 되는 이런 형식인데 이러한 6가지의 문형이 한국어의 문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문장으로 배울 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가로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저는 여기다가 늘 강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깔을 붙이면서 표기를 합니다. 자, 명사 플러스 조사, 동사 플러스 저기. 자,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어미 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괄호를 그룹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쉽게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쉽게 이해도 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와 같이 반복적 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사, 어미, 동사, 형용사를 그룹핑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문장의 형식도 문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단어 공부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문자가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글로 되는 적이 있고, 하나는 외래어로 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래어로 표기되는 건 텔레비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버스, 택시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한글로 표기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 한글로 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날씨 이와 같은 것들이 한글로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한자로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한자로 되어 있는 어휘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은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를 가능하면 쉽게 한국어로 한글로 풀어서 가능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품사, 그 다음에 문형, 그리고 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